1970년대 중반, 백악관에 한 통의 긴급 보고서가 도착합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한국이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미국은 경악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독자적 핵무장을 결심한 상태였죠. 1968년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 사건은 한국 안보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어진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으로 한반도 긴장은 극도로 고조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면서 주한미군 감축 계획이 현실화되기 시작했죠.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의 핵우산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971년부터 한국은 극비리의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원자력연구소를 중심으로 핵연료 재처리 기술 확보에 나섰던 것이죠. 프랑스와 캐나다로부터 핵 관련 시설과 기술을 도입하려는 협상도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중앙정보국 CIA는 이 모든 움직임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1974년 인도의 핵실험 성공은 미국에게 한국 핵개발의 위험성을 각인시켰죠. 포드 행정부는 한국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압박작전에 돌입합니다. 국무부와 국방부는 한국 정부의 핵개발 중단을 요구하는 외교 공세를 펼쳤습니다. 동시에 프랑스와 캐나다에도 한국과의 핵 관련 거래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넣었죠. 백악관 안보회의에서는 한국의 핵무장이 동아시아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습니다. 일본과 대만까지 핵개발에 나설 경우 영내 핵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미국은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와 안보공약을 지렛대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한국 정부 고위층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설득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외교관들은 극도로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되었죠. 한편으로는 국가 안보를 위한 자주 국방의 필요성을 이해하면서도 말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 파탄이 가져올 재앙적 결과를 우려해야 했습니다. 이때 한국 외교부의 핵심 인물 한 명이 백악관과의 비밀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됩니다. 그는 마치 권총을 든 채 줄타기를 하는 것 같은 위험천만한 임무를 맡았죠. 미국의 압박을 완화시키면서도 한국의 안보 이익을 최대한 지켜내야 하는 불가능한 미션이었습니다. 1975년 봄, 워싱턴의 한 비공개 회의실에서 운명적인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측은 한국의 핵개발 즉각 중단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전면 사찰 수용을 요구했죠. 한국 외교관은 북한의 위협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안보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반문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긴장감은 극도로 높아졌고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외교관은 치밀한 전략과 설득력 있는 논리로 조금씩 돌파구를 찾아갔죠. 그는 한국의 핵개발 포기 대가로 미국의 확고한 안보 공약 재확인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 추가 감축 중단과 첨단 재래식 무기 지원 확대도 약속받았습니다. 이 협상의 결과로 한국은 1976년 프랑스와의 재처리 시설 도입 계약을 공식 취소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한국에 대한 안보 우산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들을 실행에 옮겼죠. 한 외교관의 목숨을 건 협상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운명을 바꾼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권총 같은 날카로운 외교 감각이 핵전쟁의 위기를 평화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970년대 한미관계 최대 위기를 극복한 숨겨진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협상 뒤에 숨겨진 더욱 극적인 비화들을 공개하겠습니다. 1975년 4월, 베트남 패망 소식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4.20 함락 장면을 본 박정희 대통령은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을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된 순간이었죠. 청와대 집무실에서 박 대통령은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회의실을 지배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박 대통령은 핵무기 개발 가속화를 지시했습니다. 한국 과학자들은 비밀리에 프랑스와 캐나다 기술진을 접촉했습니다. 프랑스는 재처리 시설 건설을 약속했고 계약서의 서명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움직임은 미국 CIA의 감시망에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1976년 초 워싱턴의 한 비밀 회의실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한국이 5년 내에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정보였습니다. 키신저 국무장관은 즉시 대통령 집무실로 달려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포드 대통령은 보고서를 읽으며 얼굴이 굳어졌고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은 동아시아 전체의 핵도미노를 촉발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과 대만도 핵개발에 나설 것이고 중국과 소련이 가만히 있지 않을 상황이었죠. 백악관은 즉각 한국 핵개발 저지를 최우선 외교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국무부는 주한 미국 대사에게 박정희 대통령과의 긴급 면담을 지시했습니다. 1976년 3월 리처드 스나이더 대사가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 대사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핵개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차가운 표정으로 우리의 생존권 문제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개발을 진행 중이고 우리만 손 놓고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죠. 회담은 평행선을 달렸고 양측 모두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스나이더 대사는 워싱턴의 협상 실패를 보고하며 강경책을 건의했습니다. 백악관은 곧바로 2단계 압박 작전에 돌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은 프랑스 정부에 직접 압력을 넣어 한국과의 계약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에 대한 군사 원조와 경제 지원을 재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청와대는 미국의 압박이 본격화되자 비상대책회의를 연일 개최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미국과의 정면 충돌은 국익에 치명적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안보라인은 핵무기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며 강경론을 폈습니다. 박 대통령은 깊은 고민에 빠졌고 밤새 혼자 집무실을 거닐었습니다. 바로 이때 한 외교관이 청와대로 긴급 호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곧 백악관을 떨게 만들 비밀 임무를 부여받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한미 관계 역사상 가장 위험한 외교 게임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외교관은 어떤 임무를 받았고 무엇이 권총과 연결될까요? 다음 편에서는 그 충격적인 비밀 작전의 전말을 공개하겠습니다. 박동진 대사는 키신저와의 회담을 앞두고 밤새 전략을 다듬었습니다. 미국이 핵우산을 철수하면 한국은 독자 핵개발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죠. 1975년 3월 박 대사는 국무부 회의실에서 키신저를 마주했습니다. 키신저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한국의 핵개발 의혹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박 대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핵개발을 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는 곧바로 반격했습니다.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키신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기 때문입니다. 박 대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국 국민은 생존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국 관료들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키신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냉정하게 경고했습니다. 핵개발은 동맹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박 대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맞받았죠. 이 긴박한 대치 상황은 2시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키신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핵개발 계획을 완전히 중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박 대사는 서울로 급히 보고했습니다. 협상은 성공적이었지만 위험한 줄타기였다고. 청와대에서는 긴급 안보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죠. 대통령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핵개발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밀어붙일 것인가. 한편 CIA는 한국의 핵시설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찰위성이 24시간 한국 원자력연구소 상공을 감시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도입하기로 한 재처리 시설 계약도 미국의 압력으로 취소 위기에 놓였죠. 1975년 여름 박 대사는 다시 한번 워싱턴으로 긴급 소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포드 대통령이 직접 만나자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포드 대통령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고 있습니까? 박 대사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개발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정보기관은 다르게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죠. 박 대사는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한국을 버리려 하십니까? 포드 대통령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고민이 엿보였죠. 결국 포드는 약속했습니다. 주한미군은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핵개발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박 대사는 워싱턴을 떠나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시간을 벌었지만 근본적 해결은 아니었으니까요. 서울로 돌아온 그는 청와대에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보고서를 읽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의 안보는 여전히 미국의 손아귀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대사의 용기 있는 외교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냈습니다. 그의 권총 외교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생존을 위해서 말이죠. 1970년대 중반, 한반도는 여전히 핵전쟁의 그림자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동진 대사는 그 최전선에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위기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박동진 대사의 강경 외교는 결국 백악관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철군 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이 현실적 위협으로 평가되기 시작했죠. CIA는 한국의 핵개발 능력을 재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박 대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추가 압박을 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의회 주요 인사들과의 접촉을 강화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카터의 철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기 시작했죠. 동아시아 안보 전문가들도 철군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978년 봄, 백악관 내부에서 정책 전환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카터는 참모들에게 철군 속도 조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동진 대사는 이 정보를 입수하고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는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죠. 미군 철수는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 균형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발언은 미국 주요 언론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여론도 서서히 한국 편으로 기울기 시작했죠. 1978년 7월, 카터 대통령은 마침내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상 철군 계획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박동진 대사의 2년간의 외교전쟁이 승리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서울에 이 소식을 전했고 청와대는 환호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박 대사의 공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사 본인은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았죠. 그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1979년 카터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철군 계획 무기한 연기를 발표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박동진 대사의 권총 외교는 한미동맹을 지켜낸 역사적 승리였습니다. 그의 강단 있는 협상 전략은 외교 교과서에 실릴 만한 사례가 되었죠. 작은 나라의 외교관이 초강대국을 움직인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박 대사는 이후에도 한미 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의 용기와 전략은 오늘날까지도 한국 외교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강경함이 최선의 외교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죠. 1970년대 한미 핵전쟁 위기. 그것은 한 외교관의 결단으로 막아낸 재앙이었습니다. 박동진 대사의 권총 임무는 이렇게 성공적으로 완수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대한민국 외교사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백악관을 공포에 떨게 한 한국 외교관. 그가 바로 박동진이었습니다. 작은 나라도 당당한 외교로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외교의 힘이었습니다.